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놓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위협을 주게끔 만들었다는 논조도 있고, 아니다, 트럼프는 뭔가 계산학적으로 김정은을 다룰 것이다. 그럼 김정은은 트럼프 손에 걸렸다, 이제 못 벗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서로 간에 엇갈린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 나름대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제 답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전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하고는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까지는 가야 돼요. 이걸 틀렸다 해버리면 만남은 헛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땀 흘릴 때 닦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영원히 간직하는 애인의 그 행커치 같은 그런 사랑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그럼 박수. 감사합니다. 자, 한반도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2차 대전 종결과 동시에 미소라고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단이 돼요. 한국 민족의 자의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강대국이 분할 점령을 한다 그런 얘기죠. 분할 점령을 해요. 그래서 운명적 분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단은 이미 2차 대전 말기에 얄타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소련의 스탈린 사이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했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전쟁을 확대하니까 미국이 참전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늘 일본 시민이 와 있으면 좀 미안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독종 중에 독종이야. 죽을 각오로 항전하는데 미국이 만만케 볼 수가 없다 이게, 일본을. 근데 일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38도선 이북지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버마 전선까지를 일본이 장악해 버렸어요. 동남아 일대를. 근데 그 38선 이북지방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그래요. 관동군. 저 중국 심양에 본부를 두고 있었어요. 관동군 사령부가. 근데 만일 일본 본토를 미국이 공격을 해서 원폭을 떨어뜨릴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100만 명이 넘는 관동군이 되돌아와서 미국에게 항전을 하면 미국의 희생이 그만큼 크다 그런 얘기야. 그럼 그걸 어떻게 줄일까? 이 100만의 관동군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련군으로 하여금 선전포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전선을 형성해라 거기서. 그러면 100만 관동군이 그쪽에 묻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일본 본토로 안 오니까 미국이 피해를 덜 본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 모든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이익 중심으로 모든 정치 질서, 경제 질서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전쟁에 참전을 해라, 일본과 맺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소련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다고 해서 만만하게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걸은 거예요.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어요. 하나가 뭐냐, 38도선 이북지방에 무장해제권을 내놓으라. 벌써 계산했다 이겼어, 스탈린이가. 두 번째는 전후 복구에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 2차 대전 때는 소련이 제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전사자만 4,700만이었어요. 황폐화되어 버렸죠,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련군의 선전포고를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운명의 38선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련은 일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잖아요. 8월 6일, 9일에. 9일날 우리 여기 한국인들은 광복이 언제와 해방이 언제 왔냐면 8월 15일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8월 9일날 일본의 히로히도 총독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강요회의를 소집하고 이미 항복을 결정해요. 다만 8월 15일날 방송을 통해서 알렸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광복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8월 9일날 오후에 소련이 선전포고를 해요. 이미 일본이 항복한다는 걸 다 정보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남하를 해가지고 미군보다 소련군이 서울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미군은 한 달 후에 들어옵니다. 미군이 한국에 와보니까 벌써 소련군이 수도까지 와 있대요. 수도 서울까지. 그래서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미 국무성에 연락하니까 삼팔선 이북의 관할권을 소련이 가지고 있으니 잠정적 경계선으로 오자. 이것이 운명의 38선이 되는 거예요.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나요. 김일성이는 스탈린 모태토미를 통해서 전쟁의 계획을 설명하고 남조선 해방이라는 구실 밑에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쪽에 아무런 경비태세가 없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탱크를 앞세우고 전투기를 앞세워서 공략을 하면 적어도 한 3개월 이내에 남쪽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정복당할 걸로 판단했어요. 또 미군은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됐다고 판단해가지고 49년 6월 이후에 미국의 군인들을 철수시켰어요. 군 장교 몇 사람만 남겨놓고, 그리고 안보 라인을 한국에서 일본을 후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무주공산, 얼마든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이 미국 시민과 함께 있지만은, 그렇게 대응으로 인해서 북한 김일성의 남침 전략이 수립된다, 그런 얘기예요. 남쪽의 군사력이라는 건 뭐 죽창든 뭐 그럭저럭 해서 일본군이 쓰다 남은 장총 몇 자리 해가지고 병력은 한 8만 명이고, 북한은 20만 정예화된 병력이 있었어요. 그게 탱크, 전투기까지 쫙 가져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공격만 하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당했듯이. 그런 참 취약한 조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저 압록강 전선까지 밀려가가지고 부산을 제한 전 지역이 공산화됐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벌어져요. 전쟁 3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되고, 그 터위에 미군이 서들어가지고 유엔군 파견이 결정돼요. 그때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 5나라가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자유중국, 지금 타이완, 지금 중국이 아니라 자유중국, 그리고 소련이에요.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유엔군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늘이 도왔지, 우리를. 소련 대표가 참석을 안 해요. 소련 대표가. 그러니까 네 나라는 다 우리 지원 세력이고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유엔군 파송이. 만일 그때 소련 대표가 와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비토를 했으면 우리 운명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유엔군이 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 내용을 놓고 왜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비토를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
소련의 외교문서에서 밝혀졌어요. 소련은 미군을 한국전선에서 묶어놓고 아주 유엔군 상륙 중에 미국이 주력군이 되어서 올 것을 소련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전선을 묶어놓고 그 틈에 유럽 일대를 공산하는 데 전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의 미군을 이끌어낸 거예요, 소련이. 이것이 결국 우리 운명을 또 바꿔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만일 그때 유엔군이 안 왔더라 우리가 남아있겠냐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교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애국가를 4절까지 잘 부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당신한테 의존하고 부르는데 남산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르고 이 산천 전체를 들어 하나님 매달리니까 그분이 도와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지금도 아찔한 거예요. 만일 소련이 판단을 해가지고 한국전선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해서 유엔군 참전을 거부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운명적인 그 순간순간이 너무 많아요. 많은 희생을 미군은 치릅니다. 아마 정확한 전사자가 한 5만 4천 명, 5천 명, 수십만 명이 상처를 입고 한국전선을 지켰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신세를 많이 진 나라야 또. 그 중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전쟁에서 제일 처참하게 패배한 전쟁터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일사후퇴 때 유엔군이 압록강까지는 갔어요. 일단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을 성공해가지고 전선을 차단해버렸잖아요. 북에서 오는 모든 병력, 병참 이런 기지를 막아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인민군이 완전히 괴멸 상태에 빠져가지고 지리산 해문산으로 들어가서 부대를 재편성한 것이 이름하여 빨치산이라고는 남부군이야, 남부군. 근데 북으로부터 지원이 안 내려오니까 밤에만 약탈에다가 소잡아가고 농민들 끌어다가 아무리 있어도 병력을 유지하면서 버티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괴멸이 돼가는 거고 우리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올라갔다 그러네요. 그래서 압록강물을 10월 2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떠다 마셨어요. 통일이 다 됐어요. 북쪽에 5군데 해령, 강계, 나진, 선봉, 해산진 요 도시만 태극기가 안 올라가고 전국토가 통일됐다 그런 얘기야. 얼마나 통일이 기쁜 시대를 만났습니까? 근데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예요. 중공군이 30만 명이 개입을 했어요. 뺑매기 치고 막 짐치면서 압록강, 두만강 얼음 위를 건너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근데 여러분 유엔군은 대부분 남쪽 사람들입니다. 뭐 콜롬비아로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화국, 전부 다 더운 지방의 병력들이에요. 저 터키까지. 그러니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 우선. 추운 지방에 싸워본 적이 없고 중국은 국공 대전 때 모태동 군대가 정강산에까지 쫓겨갈 때 30만 명이 3만 명 남았어요. 만일 장개석이고 국공합작 안 했더라면 중국 공산당 그때 뿌리채 뽑혀버린 거예요. 아주 훈련된 정예화된 특수전을 싸울 수 있는 아주 혹독한 추위나 아무것도 안 줘도 산속에서 며칠이고 견딜 수 있는 부대들이에요. 이들을 대항해서 더운 지방에서 총 쏘는 방법도 모르고 몰려온 사람들이 전선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후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중공군의 공세가 너무 강하니까 걸어서 후퇴하다는 전 유엔군 전멸해버리겠다. 이게.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가 결정한 것이 흥남 부두 철수입니다.
흥남 지역을 차단해가지고 그쪽으로 피난민 행렬하고 부대를 이동시켜가지고 LST라는 수송선을 태워서 내리보낸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몰려온 시민하고 막 군대가 섞여가지고 도저히 후퇴가 안 돼요. 이 장전우를 지키려고 영국군, 미군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지만 거기서 숫자적으로 막 7, 8천 명이 전멸하는 그런 비참한 전설이 있었어요. 전투가. 근데 메가더 사령관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냐면 일본에 있는 전략물자를 한국 전선으로 실어나리는 수송선이 있어요. 수송선. 그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아마 그 배 이름이 메리 빅토리호라고는 될 겁니다. 그 배는 무기를 싣고 운반하는 배지 사람을 실으라는 배가 아니에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그 배에다 피난민을 실어라. 배가 흥남 부두 앞에 와서 탱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총기를 물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실는 거예요. 그 배는 아무리 많이 실어도 5천 명밖에 못 실어요. 근데 메가더 사령부는 2만 명을 실으라고 했어요. 2만 명을. 그래서 선장이 오케이를 했어요. 배가 가랑져도 자유를 찾아서 오겠다는 사람 실어라. 2만 명을 싣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화장실도 못 가요. 거기 딱 처박혀가지고. 막 무슨, 뭐라고나 이거, 무슨 포대 실듯이 막 꽉꽉 쳐져 눌렀으니까. 부산까지 하루 이틀이면 오는 거리를 3박 4일 걸려서 부산항에 왔어요. 배가 기울어져서 띠뚱띠뚱 오는. 부산항에 와보니까 군함이 꽉 차가지고 정박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 배가 거제도로 가는 거예요. 하루 반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틀이면 도착할 항구가 닷새 걸렸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제항에다 사람을 내립니다. 2만 명을 실었으면 2만 명만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화물선에서 내리면서 숫자를 세보니까 2만 17명이 내려요. 어디서 사람이 불어났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뱃속에서 어린애를 낳더라 그래요. 뱃속에서 해산을 했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적 정신, 정말 인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바탕에서 가능한 일이지 다른 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가지만 봐도 과원을 구한 거, 우리 전선을 지켜준 거, 무기 내준 거, 식량 내준 거, 우리가 미국 사람들 밀가루, 설탕가루 다 먹고 연명해서 이만큼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을 10살 때 겪었으니까. 근데 서울거리에서 양키 고음을 외치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세상의 변화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미국의 신세를 많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65년을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계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10번째 국가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1960년 한국의 GNP는 67불이었습니다. 67불. 64년에 100불이 됐어요. 64년에 수출 1억 불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1억 불. 지금은 개인 소득은 3만 불이 됐어요. 3만 불. 60여 년 만에 300배가 불어났다 그럽니다. 수출은 금년에 아마 8천억 달러를 할 것 같아요. 그럼 1억 불이 8천억 달러면 8천배가 불어난 거예요. 세계 사람은 한국의 발전을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경제적 부만 이룬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성공시켰어요. 정치적 민주주의를.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태극기 집회를 보여주질 않아요. 이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그 사람들은 보고 가면 어떻게 시민이 권력을 바꾸냐 그런 얘기야. 시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냐 이거야. 중국은 그날로부터 여행을 끊어버렸어요.
한국 가지 말라고. 북한도 방송을 못해요. 엉뚱한 보여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 때 북한에서 뭐 응원단, 연예단, 태권도, 시범단 여러 팀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란 것을 몇 가지 국정원에서 추적을 해놨는데 제일 처음에 놀란 것이 어떻게 대통령을 똥강아지 부르듯 하냐 그런 얘기야. 대통령을 문재인이, 박근혜.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르려면 앞에 붙은 게 많아요. 위대한 지도자 동지로부터 뭐 김일성이 때는 조국 해방을 이끄시고 막 78자를 불러야 돼. 김정은이 그래도 조금 적어졌구만. 근데 우리는 대통령 이름을 그냥 막 강아지 부르듯 한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놀란 일이고, 두 번째, 평양에서 어떤 해외로 이동을 하면 보통 2달이 걸려. 조건이 합당해도 여행증부터 받으려면. 그 열차도 제 시간에 못 가. 평양 열차는 평균 시속이 45km고 고개를 넘어갈 때는 20km를 가며 조금 높은 고개는 8시간씩 나무를 대배가지고 불을 떼서 증기를 올려가지고 또 가니까 2시간에 갈 자리를 어떤 데는 이틀 걸립니다. 이틀. 그런 교통체제를 대한민국에서 KTX로부터 쫙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냐. 이게 두 번째 놀란 거예요. 세 번째 놀란 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입니다. 채널. 북한은 채널이 딱 2개 있어요. 평양방송하고 중앙방송. 그 이상은 볼 수가 없고 채널이 돌아가질 않아. 아예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여기는 500개고 600개고 돌리면 나온다 이게야. 그 다음에가 많은 음식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음식이 여기저기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결심을 해야 돼요. 무슨 결심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신세 없이도 독자적 안보를 책임져야 돼요. 이제 이만한 국력이 생겼으면 꼭 한국에 미군이 있을 필요 없어요. 내가 놀라지 말라고 했죠. 제 얘기에 대해서. 오래 깊이 생각해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국방도 자주화해야 되고 작전권도 찾아와야 돼. 적절한 시기에. 이제 우리도 남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도 원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저 사람 별로 인기가 없는 걸로 알아요. 선거 때도 당선된다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정신이 약간 헷갈린 사람이 당선된다고 생각했지.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모든 언론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당선시켜놨잖아요. 트럼프의 정책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 용납 못할 정책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맺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 잘 하시잖아요.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메어플라워를 타고 동부에 상륙해가지고 배 안에 싣고 온 종자가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서 굶어 죽은 사람을 외면하면서 씨앗을 갖고 와서 심어서 미국 대륙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광산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석유, 유전이로 발견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노다지라고. 노다지. 뭐 잘 아시지만 노다지는 노타치에 변형된 언어입니다. 관여하지 말라. 내가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는 반드시 논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기업이나 개인은 다 공공성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드시 부는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은 부니까 그 부는 논아줄 때 복이 되는 거야. 축복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복이 넓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사람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 전 불의와 싸워서 지켜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 경찰서장이라고, 미국을. 경찰서장, 치안관리, 안보관리, 다 생명관리를 해. 테러 싸움을 다 도맡다 하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오직 미국만 위한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인의 비판을 받을 만하죠. 그러더니 기후협약 탈퇴해버려. 기후협약은 여러분들 지구가 지금 괴로워요. 탄소 배출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생활용기란 게 전부 다 소각이 하잖아요. 일회용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각하니까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 탄소 양이 많아가지고 산소로 형성된 오존에 구멍을 내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북극 남극의 얼음을 녹여놓으니까 바닷물이 더워지고 많아져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토네이도, 우리말로 해오리바람, 쓰나미,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바닷물, 지진의 강도가 높아져요. 물이 양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2, 3도 정도 나와야 할 지진이 6, 7도로 넘어가서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이 지구촌에 지금 현재 환경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환경 인간에게 보복을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기후협약이 생겨난 거예요. 오바마가 간신히 사인해가지고 가입해놓은 걸 트럼프는 해소해버리잖아요. 왜? 만일 미국이 기후협약에 들어가 있으면 탄소 배출권의 제한을 받아요. 지구촌에 배출하는 탄소는 60억 톤인데 그 중에 미국 한 나라가 15억 톤을 배출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 7억 톤으로 줄여버리면 배출권에 대한 탄소값을 내놔야 돼. 탄소를 많이 내놓은 거 돈을. 미국 산업이 위축된다. 미국은 지금 세일가스 발견해가지고 석유가 부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자원이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직도 한 세기를 더 지배해야 되겠는데 중국은 자꾸 4차 산업으로 가고 국방력은 따라오고 미국도 부담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트럼프란 사람은 이런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미 다 국제적인 협약인 이것이 우방국이 욕을 하더라도 오직 미국만 위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앞으로도 1세기를 미국이 최고의 자리에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떠오르는 거야. 여기 미국 시민들이 계시면 뭐 일부러 또 한 것 같아 미안하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잘 깊이 새겨 들어보라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니까. 중국의 추격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미래 세계라는 게 4차 산업 세계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은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야. 석탄, 석유가 전기, 수소로 바뀌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동력은 모두 로봇가 대신하고 인공지능, 사물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주력을 이루는 산업이 4차 산업이야. 이건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앞에 가버렸어요. 지금 중국 자동차의 32%가 전기차입니다. 수소차가 17%예요. 그만큼 앞서가 버렸어요. 시골에 화물차도 수소로 다니죠, 중국은. 폐기물 분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국방력만 따라오면 이제 원투 자리가 바뀌게 돼 있어.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미국을 건강하게 건재해 놓고 미래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더라도 당분간은 급하다. 나 물어보진 않았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시민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진짜 미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시민이 한참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친 척 한다고. 김정은은 완전 미쳤고 트럼프는 미친 척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미국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행위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난 몰라요. 다만 한국과 관련돼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한국에 통일한국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다 글을 하나 썼어요. 한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뭐라고 썼냐면 트럼프에게서 레이건이 보인다 그랬어요. 트럼프에게서 레이건이 보여. 로스앤젤레스 시장을 겪었지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나 정치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소련을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고르바초프를 해체시켰잖아요. 소련을 러시아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고르비가 페로스트레이카, 우리말로 개혁, 글라스노스트, 개방. 개혁이란 말은 국내의 변화를 개혁이라고 하고 국제 간의 변화를 개방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고르바초프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SDI라고는 우주 방위 전략 구상에 밀려가지고 소비에트를 해체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이 거기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고르바초프도 시인했고, 소련은 그때 이미 경제가 없어요. 기술은 있어도 경제가 없으면 못 만드는 게 무기체계란 것은. 그런데 이미 고르비는 저 말단 코카사스라는 지역의 조그마한 시의 당서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앙의 제1서기가 됐어요. 최고의 통수권자가. 거기서 뭘 봤냐? 공산주의의 모순을 봤어요. 공산주의 오류를. 공산주의는 몇 세기를 끌고 갈 만한 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는 해고록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산주의는 과학이 아니라고. 과학이 아닌 것을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가다 보니 무리한 인명을 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과학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고 법칙이 아니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신앙은 왜 가냐? 미래 세계가 있어서 따라가는 거야.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인간의 부활이 땅을 믿는 과학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갖고 따라갔는데 엄격히 분석을 해보니까 공산주의는 과학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야. 일종의 정치 이데올로기지. 그래서 고르비는 이 사회 체계가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스스로 공산주의를 해체하려고 그런 거야. 그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레이건의 SDI 정책인 거야. 우주 방위 전략 구상.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은 소련을 전토시킬 만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소련도 미국 본토를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ICBM을. 둘이 싸우면 승자 패자가 없어요. 누가 먼저 죽냐의 차이지. 왜? 먼저 쏜 놈이 나중에 죽으니까 아무래도. 그럼 만세는 누가 부를 거냐? 바퀴벌레가 만세를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놈들은 생명이 끈질기니까. 그런데 인류가 없는 세상에 승자가 나오면 뭐겠냐 그런 얘기야. 여기서 고르비는 공산주의 해체를 결심한 거야. 이게 소비에트의 변화고 해체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다는 자체 모순에서 해체된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에다 북한 핵을 지금 트럼프하고 사이에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불만이 뭡니까? 원래 모든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한 핵을 완전한 검증을 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를 하라고 요구했어. 이름하여 CBID야.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한 30분 만나고 뭘 결정을 나와버렸냐? CBID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CD만 결정했어. 완전 비핵화. 검증이란 말도 없고 사찰이란 말도 없고 폐기란 말도 없어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게 뭐냐? 김정은한테 아주 딸려 들어가지고 이제 안보 동맹 맺은 나라 유럽까지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핵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9.19 회담이라는 것은 94년의 제네바 협상은 이번의 회담은 완전히 북한이 스스로 핵으로는 통치가 안 되니 이걸 바꿔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제재를 해제해야 되겠다는 자기들 필요해서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그런데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돼. 정상적인 국가로서 만들어가지고 평화롭게 통일 과정을 만들어줘야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면 그 체제에서 반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김정은 권력 자체가 희생을 못해요. 왜냐? 이미 북한 사람도 의식이 변했어 이제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면 막 미쳐가지고 와 하죠. 안방에 들어가면 이불 둘러쓰고 남쪽 드라마 보고 앉았어. K-팝 부르고 앉았다니까.
이미 다 자유가 뭐고 민주가 뭐고 복지가 뭐고 인권이 뭐고 다 알아앉아. 스마트폰이 500만 대, 내 핸드폰이 손전화가 500만 대. 소위 SNS 혁명이 완전히 성공을 단계에 와버린 거야. 정보가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게. 남쪽의 드라마가 남쪽 사람도 보기 전에 북한에서 보고 있어 벌써. 중국서 각색해가지고 집집마다 몇 편씩 가지고 있어. 북한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조선조 시대 민본 시대를 외쳤던 정도전의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거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백두혈통의 거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네 맘대로 정권 잡고 인민 맘대로 재판도 죽이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라. 어? 왜 우리가 눈 뜨고 다 의식이 있는데 그런 체제 밑에 수능하냐? 이게 극단적 사회 해체 전 과정이에요 바로. 그래서 북한에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하나 나와서 지금 그것이 이름하여 장마당이야. 장마당. 장마당도 당은 아니잖아. 당이잖아요. 어? 장마당이 전국도의 80%를 지배해버렸습니다. 북한의 배급 경제는 20% 정도에 해당돼. 평양권 인구 한 250만 명 조금 넘어요. 전체 돈벌이를 해야만 먹고 산다는 걸 알게 돼버렸다 그런 얘기야. 돈이 말을 하는 거야. 북한도 이제 돈이. 어? 북한에서 지금 결혼할 때 사돈끼리 인사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귀에다 대고 물어본 말이 있어요. 남쪽으로 탈북은 사람이 있냐고. 탈북자가 있는 집안이 결혼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이야. 어? 왜 그럴까요?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인민화폐는 공식 확률은 1대 145원입니다. 1불에 북한 돈 145원. 근데 시장 거래는 1불에 8,000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8,000원에. 보통 근로자 임금은 2,500원입니다. 북한 돈. 달러 1불이 8,000원이야. 근데 북한의 인민백화점, 정부가 운영하는 백화점에서도 일반 거래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는 거예요. 북한 돈을 쓰질 않아요. 북한 인민화폐는 지게에다 한 짐 치고 가야 계란 한 줄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남미의 인프레가 될 때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 체제는 완전히 망쳐들어서 끝날 판이야. 북한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하나 나왔어. 그 핵이 무슨 핵이냐? 폐결핵. 북한 인민의 건강이 최악으로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를 지탱하는 유기 아니면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 재미로 사는 거야. 가난해도 똑같이 가난은 불만이 없어요. 그건 공자님 말씀이야. 백성은 가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탓한다고 그랬어요. 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똑같이 가난은 불만 없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면 불만하는 거예요. 평양은 화려하게 변신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평양 갔다 온 사람들 감탄하죠. 개인 택시가 있고 뭐 백화점 외국 상품이 그득그득하고 커피 지금 저 스타벅스가 유사한 것이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데 5군데가 문을 열었어요. 커피 한 포트에 우리 돈 5불입니다. $5 5불. 그러면 5불이면 상상을 해서 8,000원씩 교환하면 얼마입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거야. 노동자가. 딸 등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공산당들 간부들이 꿈켜놓은 아버지 돈을 가진 거예요. 놈들이. 공산주의는 꿈켜놓고는 이딴 말도 안 해. 왜? 외부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평등사회니까. 근데 평양이 발전 안 할 때는 굶어도 고난의 시기에도 똑같이 참았어요. 90년대 중후반기에 고난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300만 굶어 죽을 때. 근데 지금은 평양만 갔다 오면 개새끼들하고 손가락질 지그들끼리 처먹고 앉았다고. 여기서 드디어 북한의 불평등이 세게 생겼다 그런 얘기야. 첫째가 지역 불평등. 경제적 혜택을 받는 배급을 혜택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 평양은 다 배급이 나갑니다 지금. 그건 혁명의 심장수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평등이 분배 불평등. 그러니까 지역 간의 차별이 나고 분배의 차별이 생겼죠. 그리고 마지막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입니다. 해충약 하나를 못 먹고 있고 모든 보건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전국에. 임금을 안 주는데 어떤 의사 그거 안 적고 약이 안 나오고 도구가 없는데 문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양은 화려해졌고 지방은 더 초라해지니까
불평등이 심화돼가지고 공산주의를 유지할 평등의 원칙이 깨져버려서 최고의 불평등한 권력과 돈이 난무하는 사회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동의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오.